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론 강의에 이어서 핵심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 당연하시겠지만 이미 이론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직 이론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이론편으로 돌아가셔서 동영상과 함께 전체적인 이론을 한번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핵심 문제를 챕터별로 한번 다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이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750페이지 첫 번째 핵심 문제인 헌법상 노동기본권에 대한 내용은 총 4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 핵심 문제 부분도 역시나 이론편과 똑같이 출제 기준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문제 첫 번째 750페이지 보시면 헌법상 노동기본권 나오는데, 여러분 노동기본권 배우셨겠지만 크게 근로권과 근로3권으로 나눠지죠. 그리고 헌법 제32조, 33조에 그 내용이 나오고 되게 범위는 되게 좁은데 매 회마다 2문제는 무조건 나오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이 2문제는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하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 노동법이 기존의 근대 시민법을 수정한 법이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제32조에 나와 있는 근로권의 내용, 그 다음에 제33조에 나와 있는 노동기본권의 내용을 다 숙지하시는 게 필요하시겠습니다. 1번 들어갈게요. 헌법상 노동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한 번씩 보시겠습니다. 1번 노동기본권에는 근로권과 근로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다. 예, 맞죠?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2번 국가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예, 제32조에 나와 있죠. 근로권 관련된 내용으로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 공무원은 근로자이긴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단체 행동권을 무조건 다 보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정하는 자에 한해서 근로3권을 다 가지는 공무원이 있고 다 못 가지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좀 이따 뒤에다 다른 문제를 풀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동그라미 4번 꼭 체크를 해주시는데, 4번이 정답인데, 외국인도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예, 적어주세요. 외국인과 법인은 무조건 권리의 근로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고 헌법상 보장해야 되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고요. 법인은 또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받는 그런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부터는 우리가 숙지하자는 차원에서 이미 펴놨네요. 저 몰랐는데. 예, 일단은 근로권 제32조를 같이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근로의 권리는 무조건 제32조를 보셔야죠. 기억하셔야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 국가의 고용 중진 의무. 보세요. 다 공부하셨겠지만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인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을 하여야 하며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도 답이 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근로조건 기준의 법정주의. 근로조건 기준에 대해서 어디 나와 있나요, 여러분? 근로조건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3항 보시면 근로조건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3번. 3번하고 4번을 묶어서 한번 기억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권 제32조에 따라서 특별히 보호하는 대상,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받는 대상. 딱 2개 있죠, 2개.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4항, 5항 보시면 여자, 연소자 끝입니다. 보기에 실업자, 장애인 나오면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 연소자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6항에 보시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을 받는
대상이죠. 이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그러니까 시험에 그동안 나온 시험을 보면은 뭐 뒤에 뭐 상위군경, 전멸군경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기억을 해두시고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멸군경의 유가적 모두 다 포함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용을 할 때, 구직을 활동을 할 때 채용 시 취업 가산점을 받죠. 예, 그런 식으로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이걸 토대로 같이 풀어볼게요. 동그라미 3번.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특별보호. 맞죠? 맞죠? 동그라미 4번.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근로기회의 평등보장. 아니죠.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 거기 때문에 평등을 보장해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고르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그러면 3번. 다음 가로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헌법상 국가는 이것도 제32조의 말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헌법상 국가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이 부분을 체크해 주셔야겠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법률적, 사회적, 경제적 방법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동그라미 4번, 사회적, 경제적 방법이 답이 됩니다. 예, 다음 4번, 다음 페이지 751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33조의 근로 3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실게요.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이 근로 3권 세 가지를 가집니다. 특히나 이 세 가지는 시험 문제에 아주 쉽게 나오는 그 문제 출제 유형으로 이 세 가지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 제2항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공무원도 근로자이긴 하지만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이것도 정리를 해드리면 공무원이 이제 여러 공무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크게 나누자면 일반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들이에요? 뭐 시청이나 주민센터나 뭐 교원 이런 공무원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뭐 특정직 공무원. 이 사람들의 업무 특성,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공무원에게는 이 근로3권이 다 보장이 되고 어떤 공무원에게는 이 근로3권 중에서 일부만 보장이 되고 어떤 공무원은 아예 보장이 안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걸 구분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제 우리가 우체부 아저씨를 이제 둘 수 있는데 이분들은 근로3권이 유일하게 공무원 중에서 보장되는 그런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특정직 공무원은 어떤 경우예요? 소방, 경찰, 군인. 네, 소방, 경찰, 군인 이런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세 가지 모두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 나라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세 가지 모두 보장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일반직 공무원은 제가 앞선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가지고 주민센터에 갔는데 거기서 파업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막 급하게 서류가 필요한데 처리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 시청, 주민센터, 뭐 교원 이런 공무원들은 이제 단체 행동권만 빼고 다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 제3항에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 부분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33조에 따라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 제한하는 이 2항과 3항이 특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공무원인 근로자는 이 법률에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제한이 되고, 그 다음에 법률에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단체 행동권에 한해서만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말씀드렸지만 뭐 공공기관, 뭐 국공영기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막 그 명칭 자체가 공공, 뭐 국구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공부를 안 했으면, 아, 이런 경우도 어쨌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근로상권이 제한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제33조에 따라서 제한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인 근로자, 또 민간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일정 부분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근로3권의 제한 및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근로3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다. 아니죠. 예, 왜냐하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서 공무원이나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리고요. 동그라미 2번, 현역 군인, 경찰관 등에게 근로상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특정직 공무원, 소방, 경찰, 군인, 여기 군인하고 경찰관이 나와 있죠. 이 경우에는 근로상권이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고 맞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3번, 근로상권을 제한하는 경우 근로상권의 전면적 부인이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는 인정될 수 없다. 당연하죠. 제1항에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서 기본적으로 보장된 근로상권이 있기 때문에 일부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 근로상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거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면 안 되겠죠. 예. 동그라미 4번, 근로상권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성의 하나에서만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예, 맞는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내용은 동그라미 1번이라는 거. 예. 이 정도 이제 중요한 내용은 다 숙지하셨을 거라 믿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개별 근로관계 법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40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840페이지 첫 번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총 11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 문제가. 예. 1번 보시면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용어의 정의에서 특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근로자의 정의죠, 여러분. 이게 뭐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 그 다음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등등해서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 시험의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동그라미 1번,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이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맞나요, 여러분? 공부하셨죠? 아니죠. 아니죠.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3개의 법률을 다 공부하셨으니까 각각의 법률마다 근로자로 정의되어진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근로관계, 노동관계 법규에 보시면 이제 맨 처음 나오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이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의 근로자가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퇴사하기까지의 모든 기본적인 근로조건, 그리고 근로자를 보호해야 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기준법상에 나와 있는 근로자는 이 실제 이걸 잘 해석하자면 우리 회사에 적을 두고 근무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근로자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들어가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고령자 고용법, 그리고 비정규직, 파견법, 기간제 단시간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연결하셔가지고 한꺼번에 동일하게 근로자 개념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근로자는 노동관계 법규인데 왜 이것만 근로자 개념이 다를까요, 여러분?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 같은 경우에는 모집 채용 시에 남녀를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조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 채용 시에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회사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들어오기 위해서 구직하는 구직 활동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하려면 근로자의 그런 개념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고용된 자와 이거는 즉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포함하고 더 확장해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구직자도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우리가 고용관계법규 관련된 법규에서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이 두 가지 모두 이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근로자랑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용관계기본법의 나머지 직업안정법이나 고용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제 법에 나와 있는 그 정의를 기준으로 제가 나눠온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보시면 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는 어떤 경우예요? 노동조합을 가입하거나 설립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로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면 뭐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대리운전기사라던가 실업자라던가 이런 사람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법률에 따라서 근로자의 개념이 다르고 즉 이 개념이 다르다는 거는 보호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총 구분하셔가지고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이게 문제로 돌아오시면 840페이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는 것은 이 세 번째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를 말하기 때문에 당연히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데 2번도 읽어볼게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자를 말한다. 예, 맞습니다. 예, 지휘감독을 하는 사람이면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용자 관련해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정의 관련해가지고 고용자 고용법에 뒤에 나오겠지만 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고용자 고용법에 이제 사용자의 개념 거기는 이제 사용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업주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사업주는 실제 그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어서 이 사업주, 사용주 개념이 근로기준법보다는 조금 약해요. 좀 좁다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근로자 고용법에서는 그 법을 수행해야 될 의무의 대상이 그 회사 뭐 실제 사업 경영을 하는 담당자라던가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 그 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좁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세요. 사용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시험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고용자 고용법에서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뭐 사업주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 동그라미 3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맞죠? 근로의 대가 체크해 주시고 동그라미 3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맞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제가 체크해 드렸지만 두 번째 줄에 그 기간의 총 일수를 총 월수로 나온 적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그리고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근로자 상시 사명 이하 사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은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여러분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상시 5명 이상 근로를 하면 다 적용되잖아요.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상시 4명 이하면 일부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험에 종종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억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
여기서는 어떤 거 고르셨죠? 풀어보셨죠? 대표적으로 이제 적용되지 아니하는 걸 딱 기억하실 거는 연차 유급휴가 적용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시간 제한 적용 안 되고요. 휴업수당 적용 안 됩니다. 이게 4인 이하로 구분하는 이유는 4인 이하는 근로기준법상 영세 사업장이라고 봐서 좀 돈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너무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하다 보면은 너무 조금 불리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 돈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약하게 좀 보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 그런 거를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음대로 자르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4인 이하 같은 경우 영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너무 이상해. 근데 계속 이 사람을 끌고 가자니 직원이 몇 명 안 되니까 계속 같이 일하기엔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사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해고 등의 제한도 4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세요. 적용 제외 주요 규정 해가지고 보시면 제가 좀 나눠놨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해고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제한, 경영상 이외의 해고의 제한, 뭐 해고를 할 때 사면으로 통지가 되죠, 여러분. 그리고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를 당하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한 달 전에 해고를 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30일치를 줘야 되는 해고는 4인 이하라고 하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제가 적어놨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돈과 관련된 거 휴업수당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휴업수당이 엄청 많이 이슈가 됐는데 근로자가 4명 이하라고 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시간의 제한 우리가 법정 근로시간이 일일 8시간 주 40시간이잖아요. 그렇지만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어요. 몇 시간을 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연장 근로도 주에 12시간 이상을 쓸 수가 없는데 이제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이제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서 막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사람이 8시간 이상을 근무를 했어. 그러면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1.5배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100%만 지급하면 돼요.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근로시간과 관련된 또 돈과 관련된 부분 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연차유급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주위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강제근로 금지, 뭐 중간 뭐 착취, 뭐 배제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근로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뭐 전차금 상계 금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되고 퇴직급여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죠, 여러분. 퇴직급여 적용되고 또 주휴일 휴게시간 부분이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주휴일과 휴게시간 부분도 아무리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쉬게 해줘라. 그리고 근무시간 중간에 도중에 어느 정도 쉬게 해줘라. 이런 부분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지급의 원칙 부분도 4대 원칙 있죠, 여러분? 네, 그런 부분도 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저 한번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근로시간 제한, 그 다음에 휴업수당 지급 해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 노란색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841페이지 근로기준법상 3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연차유급휴가 2번 임금의 구성 항목 동그라미 3번 임금의 계산 방법 동그라미 4번 업무 내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17조를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에 같은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냥 명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과 서면으로 명시해야 될 부분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냥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다 나와 있는 부분에 해당되긴 해요. 그렇지만 이것도 돈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기재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다른 말 할 수 있는 부분.
나와 돈과 연결된 부분, 그런 부분은 무조건 서면으로 명시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설을 보시면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및 소정 근로 시간, 주요일, 연차 유급 휴가가 명시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에는 업무 내용, 그 다음에 업무 장소 이런 부분은 명시는 해야 되되 굳이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유상으로 말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넣죠. 네,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내기 쉬우니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4번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와서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을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공부하셨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제일 어려운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말씀드렸겠지만 우리 각종 노동법상에 나와 있는 각종 법정 수당이 있어요, 여러분. 뭐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퇴직금,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퇴직금, 뭐 해고해고 수당, 뭐 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또 뭐가 있죠? 출산 전후 휴가급여, 구직급여, 휴업수당 등등등 되게 많은, 엄청나게 많은, 또 육아휴직급여도 있죠? 육아휴직급여. 이거는 이제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관계 법규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걸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어드린 건데 이런 모든 게 우리 법적으로 임금 관련된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퇴사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분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 곱하기 30일치 곱하기 재직 연수로 계산이 되죠. 그리고 해고해고 수당은 통상임금 1급으로 왜 30일치를 줘야 되죠? 그죠,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거는 통상시급. 통상시급 곱하기 근로시간. 시간의 근로시간. 곱하기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등등등. 이거는 뭐예요? 통상임금 기준. 이거는 평균임금 기준. 이거는 평균임금 기준, 통상임금 기준. 그러니까 이게 통상임금, 평균임금을 나누는 이런 이유가 어떤 우리 임금 구성 항목에 뭐 통상임금, 평균임금으로 찍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임금 구성 항목 보시면 뭐 기본급, 식대 이렇게 하나만 다르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냥 이러한 각종 법정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이에요. 그 특성에 따라서 어떤 거는 평균임금, 그러니까 평균임금 계산하고 어떤 건 통상임금 계산하는데 이걸 좀 특징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통상임금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입사를 할 때 근로계약서에 소정 근로에 대해서 약정한 이 시간만 일하면 무조건 줄게 라고 약정한 그 임금만을 통상임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평균임금은 이 소정 근로 외에 추가로 연장 근로도 할 수 있고 회사에서 추가로 줄 수 있는 그런 임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모두 포함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직전 3개월치 동안 받았던 총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보통은 통상임금보다 평균 임금이 더 커요. 통상임금은 입사 시의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뭐 얼마큼 주겠다. 이 소정근로 시간은 이제 법정 기준 이하기 때문에
연장 야간 근로 시간에 포괄임금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제외 또 하거든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통상임금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정수당 중에서 어떤 거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고 어떤 거는 통상임금으로 계산되고 또 연차유급 휴가등도 있죠. 연차유급 휴가수당. 네, 그죠? 하는데 그냥 다 똑같진 않지만 어떤 거는 이제 평균임금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는 더 크다고 했잖아요. 크기 때문에 좀 퇴직하거나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예요? 실업하거나 이직하거나 그 다음에 또 뭐 휴업하거나 안 좋은 일 있잖아요. 안 좋은 일 당했을 때 그랬을 경우에 이 근로자의 직전 3개월 동안에 통상적으로 받아왔던 평균적으로 받아왔던 이게 일당 개념이거든요. 일당. 이 일당치의 임금은 좀 지켜주자, 보존해주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통상임금은 뭐냐? 통상임금은 뭐냐? 대표적으로 통상임금을 계산되는 거는 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입니다. 대표적인 거는 미리 확정돼 있어야 돼요.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해서 확정돼 있고 이 확정된 그 급여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매달마다 이 사람의 연장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야간이 몇 시간인지 휴일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이 바뀔 수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미리 약정된 그런 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들어왔고 대표적인 거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인데 뭐 출산 전 휴가급여라던가 뭐 육아휴직급여라던가 이런 것은 이 사람이 회사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아니죠. 다 그렇진 않지만 안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연차유급 휴가수당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임금이든 통상임금이든 어떤 걸로 줘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이 더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요, 여러분? 이거 팁으로 그냥 통상 시급 곱하기 소정 근로시간, 일일 소정 근로시간 보통 8시간이죠? 곱하기 자녀 연차 휴가 일수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4번 같은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에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거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평균임금 어떻게 계산해요, 여러분? 평균임금이 예를 들어서 퇴사를 했어. 그러면 퇴사의 기준에서 직전 3개월 총일수 직전 3개월 총임금 임금이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임금액을 분자분모에 넣고 계산을 하면 이 사람의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일당이 나와요. 일당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잖아요. 이 제외되는 기간에 대해서 그러면 왜 제외를 해야 될까요? 이게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직전 3개월 총 일수가 예를 들어서 90일이야. 퇴사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3개월 동안 뭐 한 달씩 300만 원씩 받아가지고 총 900만 원이야. 그럼 이 사람의 일당은 10만 원이에요. 그죠? 10만 원이죠? 이 사람의 평균 임금은 10만 원인 거예요. 이 1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죠? 근데 이 10만 원인데 이 해당되는 3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에 어떤 경우가 있냐? 근로자가 정당하게 법적으로 보장된 그런 뭐 육아휴직이라던가 그런 휴가라던가 그런 거를 쓰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의 급여가 줄어들 수 있죠. 줄어들거나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보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회사에서는 무급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쓰다가 퇴사를 했어. 그죠?
그러면 회사에서는 지급된 임금이 없어.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해요, 이거? 이 사람의 평균 임금이 확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수습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이 3개월 동안 뭐 예를 들어서 한 2개월을 수습을 했어. 그럼 수습이 끝나면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수습 기간에는 보통은 낮게 급여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의 이 분자에 들어가는 9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 8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10만 원이 아니라 9만 원 얼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이 사람이 어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런 거를 권리를 행사하거나 본인이 잘못한 게 없는데 회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뭐 병가를 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분자 분모에서 해당 기간을 모두 빼준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위에 거만 빼버리면 밑에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평균 임금이 줄어드니까. 그죠? 그래서 결론은 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왜 빼주냐? 근로자가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 불리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빼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 보시면 이제 근로기준법상에 시행령이 나와 있는데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죠? 첫 번째로 그러니까 다 근로자가 잘못한 게 없는 부분이에요. 근로자가 잘못한 부분이 없는데 그 부분을 빼버리면 이 사람의 평균 임금이 줄어드니까 그냥 빼자. 분자 분모 다 빼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그 다음에 근로자의 기책사유가 아니라 사용자의 기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그 다음에 출산 전 휴가 기간, 뭐 산재로 인해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쟁의기 기간, 그 다음에 8번이 실제 실무적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개인적인 그런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회사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서 휴업한 기간 역시 이 사람이 뭐 무단결근한 게 아니니까 승인을 받고 휴업하는 거니까 분자 분모 모두 빼줍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 주시고 다만 이제 이 7번 보시면 이제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보통 이 기간에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데 굉장히 좋은 회사 같은 경우, 그런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이 사람을 놓치기 싫어.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다만 그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냥 분자 분모 다 넣어라.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 관련돼 가지고 시험 문제가 보통 이 7번 이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7번은 꼭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1번부터 8번까지 근로자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평균 임금이 저하되는 걸 막기 위해서 빼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2번 같이 사용자 기획사유가 아니라 근로자가 징계를 당했어. 징계를 당해서 이 사람이 해당 기간 동안 정직을 당했어. 감봉을 당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때는 안 빼줍니다. 근로자가 평균 임금이 줄어들어도 이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문제될 거 없다. 그래서 안 빼주는 거예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4번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6개월 아닙니다, 여러분. 3개월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2번, 3번, 4번 모두 여기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밑에 5번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70%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더 크다는 걸 전제로 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휴업수당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접하시겠지만 회사가 사용자의 기책사유로 이제 휴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휴업이라는 개념은 하루를 쉬게 될 수도 있고 한 달을 쉬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 중에
8시간 중에 뭐 2시간씩 될 수도 있고, 이 시간 단위로 단축하는 것도 휴업에 포함된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쉬게 하는 거. 예, 그럼 뭐 다 포함해가지고 휴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쉬도록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을 하되, 이 사람이 해당 그 수당을 지급할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굉장히 연장 야간 근로를 되게 많이 했어.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평균 임금의 70%를 계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통상임금보다 더 커. 그럴 경우에는 평균 임금 70%랑 통상임금이랑 비교해서 더 적은 것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사업주를 좀 보호해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너무 힘들게 휴업을 하게 됐는데 그것까지 또 법에 따라서 평균 임금 더 큰 걸 주도록 하는 건 좀 불리하다 싶어가지고 이 경우에는 더 적은 걸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적은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예, 동그라미 2번. 휴업은 1개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고 그 이하의 기간은 제외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휴업은 뭐 일일뿐만 아니라 일일 근로시간 중에서 몇 시간을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정해진 소정 근로시간을 일 못하게 하는 거니까 다 휴업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이 틀리죠. 틀리고 동그라미 3번. 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 평균 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동그라미 4번. 부득이한 경우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 답은 동그라미 2번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842페이지에 6번 들어가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죠, 여러분.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다 3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4번 3년이 답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7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항목, 그 다음에 지급 방법, 소정 근로시간, 연차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예, 맞죠. 근로자 돈과 관련된 거 나중에 딴 말 하면 안 되니까.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거에 입증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결정해야 된다. 아니죠. 그럼 불합리하죠, 여러분. 근로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임금과 연관이 되는 건데 근로조건, 특히나 임금이 똑같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설을 보시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2번은 틀린 게 맞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도 한번 보실게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가 되죠, 여러분. 다른 보기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체크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전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가 됩니다. 예, 동그라미 4번.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위약금? 근로계약서상에 너 들어와가지고 1년 안에 그만두면 뭐 300만 원 내놔. 이렇게 하는 경우나 아니면 너 들어와서 사고 치면 1000만 원 내놔. 이렇게 적는 경우나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강제근로가 되는 거니까 이 사람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 못 두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맞는 말이죠.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밑에 8번. 다음 중 4주 동안을 평균하여서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이거 제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기억하셔야죠. 주휴일, 연차유급 휴가, 그 다음에 퇴직급여 제도는 적용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제외하고 나머지 동그라미 2번이 적용되는 걸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초당 근로시간제라고 하더라도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4일 이하의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그 부분 좀 구분하셔가지고 기억을 해주세요. 네. 다음 페이지 843페이지.
9번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은 이제 유연근로시간제죠, 여러분. 그래서 시험이 이제 뭐 몇 번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핵심 문제로 그 제가 적어놨는데 보시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어떤 경우냐면 특정한 우리가 법정 근로시간이 있는데 일일 8시간, 주 40시간을 넘으면 연장 근로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업장의 사정 혹은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서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요건이 부합하면은 연장 근로수당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상기간 동안에 일정 시간만 일하는 게 보장이 되면 그게 정상기간이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그가 계산해가지고 그 법정 기준만 근무를 한다고 나온다면 근로자가 하루의 근로시간을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한테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물량이 막 몰리거나, 그러니까 이거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에 조금 편의를 봐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2주 혹은 3개월 단위로 특정 일에 근로시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2주 혹은 3개월 단위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주 40시간을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 수당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하셔가지고 그렇지만 두 개 모두 법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그렇지만 이제 시험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렇게 비교만 해 주시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동그라미 1번.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을 하실 게 그냥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회사의 편의를 봐준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하게 보호해야 할 연소자나 여자는 특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런 관점에서 조금 암기를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적용을 합니까? 아니죠. 앞서 이론 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성인의 기준 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 주 40시간제이지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일일 7시간 주 35시간이기 때문에 기준 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근로자한테 유리한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요.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기 때문에 기준 근로시간이 동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고, 예. 동그라미 4번.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상기간은 1개월 이내에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 예, 이 부분도 맞는 답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체크를 해주십시오. 밑에도 10번 풀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이제 실무적으로는 경력증명서죠, 여러분. 경력증명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서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다. 예, 맞습니다.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한다. 맞고요. 동그라미 4번.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의 요구와 관련 없이 법적 기재사항을 모두 적시해야 된다? 네, 아니죠. 이게 보통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왜 요구해요? 다른 회사 이직할 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입증자료로 요구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징계사항이라던가 뭐 그런 안 좋은 내용들이 들어간다면 이 사람 되게 불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만 적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됩니다. 밑에 11번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시험 문제 종종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분을 기억을 하시면
것 같냐면, 이게 보통 이제 근로감독 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근로자가 퇴사하고 가장 많은 것은 이제 뭐 체불임금 발생됐을 때, 근로자는 14일이 지나면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이제 임금체불 증명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신고가 되면, 진정되면 이제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돼요. 그러면 그 담당 근로감독관은 그 해당 범죄의 근로기준법의 임금체불 관련해가지고 임금을 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그거를 수사를 하게 돼요. 수사를 하면서 그 위반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사를 할 때,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법에. 그래서 실제 수사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검사의 직무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이 수사를 검사와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감독관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고, 수사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처벌이 필요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이거에 대해서 검사에 송치를 하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하고, 법원이 재판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종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로 하고 있고,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뭐 다른 것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대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검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로감독관 관련된 시험 나오는 경우에는. 그래서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 관련된 노동관계 법령의 위반죄에 대해서는 검사와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사법경찰관의 업무를 근로감독관이 다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844페이지 남녀고용평등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